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19살 소녀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기업가가 됐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19살이고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생전 처음 타보는 기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려요. 옆자리에 앉은 언니 영희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언니도 저만큼 떨리는 모양입니다. 언니는 21살인데 저보다 먼저 부산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언니가 보낸 편지에는 부산에 큰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서 일하면 한 달에 2만 원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죠. 아버지가 작년부터 몸이 아프셔서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동생들 학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결국 울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차 안에는 저처럼 어린 여자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다들 큰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자아이는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고 뒷자리 아이는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한숨을 쉬고 있어요. 저 역시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공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언니 편지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라요. 부산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고 바다도 보이고 예쁜 옷을 파는 가게들도 많다고 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논밭 대신 공장 굴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영무원이 부산역에 곧 도착한다고 안내방송을 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섬유 공장 앞에 서니 정말 웅장했어요. 3층 건물에 큰 유리창들이 줄지어 있고 입구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공장 안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려왔습니다. 인사 담당 김 과장님이 저와 언니를 맞아주셨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말씀을 무척 빠르게 하셨어요. 김 과장님은 우리에게 공장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해야 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월급 이야기를 들으니 놀랐어요. 첫 달에는 1만 5천 원, 익숙해지면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집에서 1년 농사를 지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자 직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다나카라는 일본인 기술자라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온 전문가인데 우리나라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니 이미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만났던 미정이도 같은 방이었어요. 미정이가 다른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대구에서 온 순자는 18살로 가장 어렸고 마산에서 온 영숙이는 20살이었어요. 진주에서 온 정희는 저와 같은 19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상종이 울렸어요.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세수를 하고 급하게 아침을 먹은 뒤 6시 정각에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자리는 창가 쪽 재봉틀이었어요. 옆자리 선배 언니가 재봉틀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손으로 천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바늘이 제 손가락을 찌를까봐 무서웠거든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 목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니까요. 점심시간까지 5시간을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손가락도 자꾸 미끄러져서 몇 번이나 바느질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월급날이 왔어요. 봉투를 받아보니 13,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제대로 못해서 조금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어요. 1만 원을 우편안으로 붙이고 3,000원만 남겨뒀어요. 그 3,000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기숙사에서 밥은 주니까요.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벌도 못 만들었는데 한 달 후에는 30벌까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손가락도 빨라졌고 실수도 줄어들었어요. 다나카 기술자도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더 좋은 옷을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은 단순한 바느질만 하지만 나중에는 디자인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공장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재봉틀 다루는 것도 익숙해지고 할당량도 무난하게 채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 지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다나카 기술자가 몇 명의 선배 언니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품질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실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다나카 씨가 말하길 수출용 옷은 완벽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은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외국 바이어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벌 한 벌 꼼꼼히 검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키고 말았어요. 다나카 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나카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나카 씨가 일본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서툰 한국어로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더 좋은 옷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퇴근 후에 따로 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예요. 단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8시 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작업장에서 만났어요. 다나카 씨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원단의 종류에 대해 배웠어요. 면과 울, 실크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줬어요. 어떤 원단은 늘어나기 쉽고 어떤 원단은 쉽게 찢어진다고 했어요. 원단의 특성을 알아야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와 제가 순자를 흔들어 깨웠지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고 했어요. 급하게 순자를 공장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의무실 간호사가 순자를 진찰하더니 과로라고 했어요. 최근에 물량이 많아져서 모두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했거든요. 순자는 특히 성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 과장님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 물량이 줄어들어서 일부 직원을 정리해고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번 달 말까지 20명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했어요. 순자를 돌보느라 저와 미정이도 힘들었어요. 교대로 병원에 가서 간병했어요. 순자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반복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으니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순자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마음이 아픈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같은 여자애들도 꿈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일 힘든 일만 하다 보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의가 든 모양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나니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꿈꿔도 되는 걸까요? 순자의 물음이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줬어요. 순자가 회복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동안 다나카 씨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혼날 줄 알았는데 미정이와 순자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선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 그렇게 실력이 늘었구나. 순자도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다나카 씨에게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혼자만 배우기에는 미안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 셋의 비밀 스터디가 시작됐어요. 다나카 씨는 우리에게 더 고급 기술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패턴 그리는 법, 색깔 조합하는 법, 원단 특성에 맞는 재봉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밤 기숙사 지하 창고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 몰래 내려가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촛불 하나를 켜고 각자가 그린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순자가 그린 블라우스 디자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어깨 라인이 특별했어요. 미정이는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를 그렸는데 색감이 독특했어요. 저는 직장 여성이 입을 수 있는 정장을 스케치했어요. 우리끼리 상상의 패션쇼를 열어보기도 했어요. 각자가 디자이너가 되어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줬어요. 1979년 3월 공장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미국에서 바이어가 온다는 거였어요. 김 과장님이 전 직원에게 당부했어요. 그날은 특히 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며칠 전에 완성한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었어요. 기본적인 흰 블라우스였지만 소매 부분에 특별한 주름을 넣어서 좀 더 우아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정말로 외국인이 공장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 머리인 남자였어요. 김 과장님과 통역사가 함께 왔어요. 바이어는 로버트 존슨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뉴욕에서 온 의류 수입업체 대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버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유심히 보더니 통역사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통역사가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블라우스를 어디서 샀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로버트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더 자세한 질문을 했어요. 디자인도 제가 한 것인지 얼마나 걸려서 만들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그동안 그린 디자인들이 가득했어요. 블라우스, 원피스, 스커트 등 다양한 옷들의 스케치였어요. 로버트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로버트가 김 과장님에게 제안했어요. 이 직원이 디자인한 옷을
몇 벌 샘플로 만들어 볼 수 있느냐고 했어요. 만약 품질이 좋다면 주문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 과장님이 당황하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어요. 이틀 후 제 디자인으로 샘플 옷 5벌을 만들었어요. 블라우스 2벌과 스커트 2벌, 그리고 재킷 1벌이었어요. 로버트가 다시 와서 샘플들을 보더니 정말 만족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작은 주문을 해줬어요. 각 디자인마다 100벌씩 총 500벌을 주문한 거였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였어요. 꿈만 같았어요. 1985년 봄, 저는 32살이 되었어요. 부산에 온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로버트와의 첫 번째 거래 이후로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제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작년에 저는 용기를 내어 큰 결정을 했어요. 대성 섬유를 그만두고 작은 의류회사를 차리기로 한 거였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산 서면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회사 이름은 미래 패션으로 정했어요. 미정이와 순자가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미정이는 생산 관리자로, 순자는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우리 같은 여자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 첫날, 저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사무실에 촛불을 켜놓고 미정이가 만든 케이크를 함께 먹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2년 전 기차에서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단순한 재봉일밖에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첫 번째 제품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부산과 서울의 백화점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은행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았어요. 품질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회사 창문으로 부산항을 바라봤어요. 큰 화물선들이 세계 각국으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 배들 중에는 우리가 만든 옷들을 실은 배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회사 입구에는 제가 직접 쓴 현판이 걸려 있어요. 가난했던 소녀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다짐해요. 우리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자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시내에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저희 같은 꿈을 품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정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미래입니다.